직장인들 많은 거리 가서 점심 한번 드셔보세요. 듣고 있어보세요.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 있나요? 이런 과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못 느껴져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대형주와 주도 섹터가 부각받으면서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조선, 방산 안 빠지고 계속 가는데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하락만 남았다라고 하신 것보다 고점 치는 전까지는 갖고 있는 것들을 잘 갖고 있어보자. 이왕이면 주도 섹터 갖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임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 또 이번에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수도 많이 올랐고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행복하게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다시 시장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장에 대한 전망은 솔직히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만 하더라도 한 달 전쯤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이제 9월달 상황들이었고 연휴 끝나고 나서 10월달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펑펑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만 하더라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현재로 한 15% 올랐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니까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거 맞아? 라고 다 예상을 전혀 못한 상황 쪽에서 훅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한 사이 여기까지 와 있고 이거를 연봉으로 볼까요? 올해 얼마나 올랐나 보게 되면은 올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시가가 2,400으로 시작한 시장입니다. 올해 2025년 거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겠죠. 고가로 보게 되면 거의 60% 이상 64% 이상 올랐네요. 60% 이상 상승한 이 시장에서 여러분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계좌 시장이 60% 올랐다. 64% 정확히 올랐습니다. 내 계좌가 적어도 60%는 바라지도 않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는 기본, 또 200%, 300% 그렇게 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신사임당 가족 여러분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시죠? 네, 갑자기 우울감이 살짝 오긴 하지만 적어도 그러면 내 계좌가 이거 절반 뚝 잘라서 30%는 올라 있었어야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조차도 꿈으로 돼 있다 그러면 시장을 못 따라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그 시장도 못 따라간 거죠. 다 팔고 그냥 정리하고 몰라 라고 하시는 것보다 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좋다 시장이 강하다 그러면은 강하니까 이제 고점 나온 것 같으니까 거의 고점이고 사람들이 거의 빡 몰려 들어가서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것만 남았다. 이제 나는 탈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주식 다 정리하고 인버스로 약간 또 시장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전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계좌가 지금까지 해서 시장 상승률은커녕 1-20%밖에 못 올랐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얼만큼 다음 시장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분석을 잘 해보고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정하고 두 번째는 왜 못 따라갔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왜 못 따라갔다고 하게 되면 세 번째 결론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러면 보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의 보조를 맞춰서 거기에 흔들림 없이 보조가 아니고 보조죠. 보조를 맞춰서 그에 따라가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할 걸 대비하고 여기서 인버스 굿버스 들어가는 거 이게 시장의 보조를 맞추는 건가요? 아직 시장은 여기서 끝났다. 많이 올랐으니까 오버슈팅 한 거고 이제 다음부터는 11월 때부터는 쭉 밀린다 라고 바라보는 솔직히 9월달도 그랬어요. 9월달도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또 이제 중국과의 으르렁대는 모습들부터 악재 찾으라고 그러면 또 악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이 또 셧다운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시장이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일단은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불확실성 요인들을 너무 많이 체크하다 보니까 거기서 몰입돼서 시장을 못 따라갔다는 반증이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시장을 인정하고 그러면 왜? 라고 하게 되면 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안 좋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돼. 한국 증시는 이렇게 가는 게 말도 안 돼. 매도 전량정리 인버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좌가 반대로 가거나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장에서 손해가 나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도 저렇게 떠드니까 저 고점인가 봐. 내가 한국 시장 속나봐라. 속았으면 그걸 저희가 속았어요. 그렇게 많이 떠드는 게 그게 맞는 길인데 속나봐라 했더니 속나봐라가 아니라 속는 게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시장에 보여주는 그대로를 못 믿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저희가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옹졸한 마음, 옹졸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못 따라간 거 인정.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시장 못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괴롭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모르겠다, 막 따라가자, 으아 하고 열광적으로 좀 돈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저녁 때나 아니면 점심 때 이제 직장인들 많은 거리 가서 거기서 일부러 가서 귀를 이만큼 쫑긋 세우고 점심을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서 아니면 일부러 회사원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가지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듣고 있어 보세요. 주식 얘기 하시는 분들 있나요? 아니면 주가 많이 벌어서 와 이거 지금이라도 뭐 사야 돼? 그래서 막 종목 얘기, 주식 얘기, 삼성전자 얘기 막 웅성웅성웅성 이렇게 하는 이런 과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못 느껴져요. 그래서 다 과열차게 뭐 주식 얘기 막 하면서 좀 열광적으로 나오는 게 아직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예탁금을 봅니다. 예탁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상 최대치 80조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전에가 뭐 2020년도 코로나 시기 당시에가 한 70조대다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물렸다가 한 5년 만에 주가가 막 돌아오다 보니까 그때 잃어버린 5년 일단 탈출해야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주가는 쭉 더 가요. 좀 당황스럽죠. 그렇다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쪽에서 주식을 팔고 났더니 계좌 예서금 쪽으로 딱 들어와서 가만히 갖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어머머. 근데 다음에 뭘 살려고 하는데 주가 계속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사지를 못해요.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를 열광적으로 주식 사자라고 당한 것도 아니고 조정이 조금 나오게 되면 사야지, 그 조금 요만큼 나온 조정들도 이게 조정이 맞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게 현실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용잔고 저렇게 높다 보니까 저거 이제 이거 와르르 무너질 거야. 신용잔고가 지금 현재 24조 2천억? 그러니까 24조가 넘어갑니다. 거의 사상 최대치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용 저렇게 많은데 내가 좋을 것 같니? 라고 하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80조에서 24조 보게 되면은 저희가 신용 잔고 비율이라고 합니다. 잔고 비율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 한 30% 이상, 40% 이상 막 가기 시작하면서가 부담이 됐었는데 예탁 잔고 대비한 신용 잔고입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30% 이상 가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8324 지금부터가 위험한 구간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0%대 넘어가면서부터 막 과열 신호가 나올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데도 신용 잔고와 비율 보게 되면 완전히 극에 달한 모습들은 일단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시가총액과의 신용 잔고 비율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예전에 주가가 그러니까 2000에서 한 많이 가봐야 2500 뭐 이런 쪽에서 20조 대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0조가 넘어갑니다. 3000조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올해만 60% 올랐잖아요. 그럼 그 전에 2500대 대비해서 벌써 지금 과거에 2000조 조금 안 되던 시기 때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24조다. 이거는 그러니까 총 시가총액 대비해서 24조게 되면은 1%도 안 돼요 지금요. 이런 상황 1% 맞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이걸 보고 지금 과열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모습이겠죠. 그런 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 너무 과열인데 라고 저희가 단정 짓는 순간 자네는 다 과열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지 말게, 우리는 열심히 달리겠네, 후훅 달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이 올랐다, 과열이다, 이거 이제 지금 따라 들어가게 되면 내 또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 보조를 맞춰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처음 겪어보는 주가 상승,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가 벌써 27년 26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몇 번의 대세 상승 구간을 겪었죠. 저도 그래서 뭐 98년 이제 금융위기 외환위기 끝나고 IMF 때 끝나고 이렇게 나오던 그 초입도 한번 봤었고, 거기다가 또 2000년대 IT 버블 나오는 것도 봤었고, 중간에 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부터 2007년,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중국발 차화정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자동차, 화학, 정유, 그리고 또 조선 이런 중화학 공업들이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수혜를 받다 보니까
그때 강력하게 성장하던 시기, 이때 제가 처음으로 텐베거를 맛봤어요. 텐베거 맛보고 제가 처음으로 증권회사 대리 시절이었거든요. 대리가 제가 어떻게 좀 운 좋다 보니까 좀 주식을 좀 이거는 잘 하다 보니까 제가 인센티브를 거의 뭐 월급을 부장님보다 더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매매 막 하고 손님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그랬던 아주 요런 시기, 요런 때 조금 좀 약간 어린 마음에 거만하게 그때 그걸 잘 챙겨놨으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무너지고 2008년 금융위기 나고 그다음에 금융이 났다가 또 다시 딱 돌아가는 이런 장세,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이때가 그나마 제일 강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걸맞게 지금 상승폭이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 4,000포인트 갈 거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과거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생활, 작년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계엄 터지기 전에 막 뭐가 좀 돼도 안 되고, 한국 증시 안 되니까 한국 증시 탈출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다 미국으로 갔고, 요즘도 그래요. 주식 팔고 나니까 이거 차라리 그냥 여기서 장기 투자하려면 미국이나, 그래서 미국으로 더 많이 매수하시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처음 겪어보는 주가라는 것들 저희가 다 느끼고 있고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불안한 얘기를 슬슬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나온 얘기도 그렇고 많이 올랐다는 것만 보고. 근데 요 과정들이 일단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올랐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통 주가는 저희가 얘기하기를, 요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EPS와 PER 이거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럼 실적이겠죠? 실적과 PER이면 시장이 갖고 있는 밸류를 얘기합니다. 밸류.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아니면 어떤 국가나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나 다르겠지만 이 정도 시장이면은 고성장하는 국가고 여기다 안정적이고, 그러면 이런 나라는 PR 한 20배 정도 돼.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는 미국이죠. 20배. 지금 평균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2배쯤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가장 최근 들어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한 18배 이 정도쯤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렇게까지 미국도 강한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평소보다도 한 20% 15% 정도는 더 평가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한국이 올라간다, 그거 가지고는 뭐 이렇게 과거에 못 보던 흐름 나오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주가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러면 실적이 되느냐, 첫 번째 실적과 밸류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줄 수 있는 밸류, 이쪽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항상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한국은 올해는 실적 좋을 거야, 그래서 좋게 보다가,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다가 하반기 되게 되면 항상 이렇게 꺾여가는, 즉 상고 하저의 모습을 갖추는 게 일반적인 실적 전망치였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올해는 괜찮을 거야, 올해는 좋을 거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랬고, 특수하게 몇몇 이런 아까 대세 상승기, 반도체가 좋을 시기, 그럴 때 아니고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요.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가 이렇게 팍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지금 반도체 덕분에, 반도체와 지금 이런 걸 보기 시작하게 되면 수출을 보시면 돼요. 수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동향들이 다 나오는데, 벌써 6월달부터 6, 7, 8, 6월달부터 수출 괜찮은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써 쭉 하고 돌아서서 수출은 한 5개월째까지 상승세를 쭉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관세? 글로벌 경기 침체? 잘 된다는 얘기는 반등을 한다, 뭔가의 변화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수출만 봐도 시장이 좋아지는 기조를 아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다 보니까 반도체 또 수출에서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선박. 이거 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주 당연히 가겠죠. 근데 왜 올라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실적이 된다. 내년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떠느냐? 2055년 그렇고 2026년 일단 빵 떠서 시작할 걸로 봅니다. 2025년 레벨보다 더. 요즘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의 지금 올해 영업이익보다 내년을 거의 2배로 봅니다. 올해 많아봐야 한 40조, 40조 정도쯤, 내년에 80조까지 전망을 해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영업가, 반도체가 이렇게 거의 뭐 올해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뛸 때가 된다던데, 그러면은 우리 EPS 실적은 내년엔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실적 괜찮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만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밸류입니다. 제가 밸류를 보통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밸류는 항상 그랬어요. 제 기억에도 그렇고, 저기 PBR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PBR 0.8배 전후, 뭐 어떤 외환위기나 좀 심각한 때 가게 되면 뭐 0.8
0.7 몇 배, 뭐 0.6배,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도 많이 빠졌었죠. 그럴 때까지 갔다가 한 배, 0.8배까지 갔다가 한 배 조금 넘어가서 1배, 1.2배는 못 가는 수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사이클 주식이었어요. 네, 그런 쪽에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1.2배가 넘어서 지금 1.4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그러면 밸류가 비싼 거냐라고 볼 수 있었을 때 그럼 지금 여기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정책적인 거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정부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상법 개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문턱 이제 이사의 그 흐름을 이제 주주들한테 주주까지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책임 범위를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이 저평가된 이유, 뭐 지배구조나 주주 가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고 쭉쭉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중간 단계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과거에 한국이 저평가를 받았던 밸류를 0.8배, 1.2배가 아니라 그럼 이거를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게 되면 더 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보통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 일반적인 국가들 대비해서도 그 정도 밸류를 못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주주 가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이거를 개혁시킨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우리도 PBR 뭐 1.5배는 기본, 그리고 2배는 좀 어렵겠죠? 예. 1.5배까지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적어도 10에서 2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요거만 PBR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4,000입니다. 여기서 20% 올라간다. 428, 4,800이에요. 그래 봐야 1.5배, 1.6배 정도 받는 건데 그 정도까지 한국이 못 갈 이유가 뭐가 그동안이 저평가였지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5,000포인트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부담스러울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이죠. 유동성은 이거는 뭐 지금 이제 금리나 이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금리나 함께 전 세계가 다 일단 돈을 쏟아붓는 시기 이런 쪽으로 나온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금리나를 벌써 한국은행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경기의 위축을 방어하겠다. 특히 내수 쪽을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입지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장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과 정부 정책도 똑같은 게 부동산은 가급적인 묶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 이 좀 순환적으로 주식적으로 좀 자금을 들어오게 시작하는 한국은행장께서 얘기한 발언이 딱 그겁니다. 부동산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주식시장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창 드래곤님께서도 이창용 한국은행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경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게 되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그러면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나올 거였으면서 이제 또 글로벌 금리 인하가 펼쳐지는 가운데 유동성은 커가는 흐름들이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맞물린다. 그거에 따른 최대 수혜는 한국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중에 사이클이 반도체가 또 돌아오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진다. 한국은 별거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시가총액에서 20, 30%를 차지하면서 끌고 갔는데 그것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 2, 3, 3박자가 다 막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고점 신호 전까지는 갖고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을 시장을 보시는 게 나중에 하게 되면 아예 그때 안 팔고 좀 버텼던 게 다행이네. 고점 신호가 그럼 언제 나오냐? I don't know. 예. 저도 모르고 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진행되는 때까지 보다가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 어떤 식으로 나오는 신호가 모든 시장 공감자들이 이게 많이 올랐다. 이제 좀 주식 좀 줄여야지 하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과열이라고 싶어서 나온 것과 근데 그거 과열이라고 나왔더니 시장 계속 가가지고 이쯤 가서 갔다가 꺾이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파는 게 그래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5%, 10% 아이고 이거 저 고점에 팔 수 있었는데 이 고점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깨고 5에서 10% 정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나 원래 주식은 어깨에서 사고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깨인지 이게 배꼽인지 아니면 허벅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지나고 나게 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잖아요. 무릎에 사서 허벅지에 팔았습니다. 요만큼 먹은 거야, 요만큼. 그래 놓고 어깨 파는 거야. 이렇게 되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죠. 주가 올라가게 되면 괜찮아. 이때 팔고 뭐 얼마 안 올랐네. 뭐 더 올라가게 되면 웃음기가 사라져요. 이거 뭐야? 뭐 이제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이 고점에서 더 추격을 해버리게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뭐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또 고점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가장 할 수 있는 저희 전략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 보게요.
네, 지금 흐름.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대형주와 주도 섹터가 부각받으면서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 다음에 중소형으로 갈지, 그건 이제 다음 시장의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대형주 한 5년, 4년, 5년 동안 물렸던 거 팔았더니 계속 가요. 왜냐면 지금 그리고 또 못 쫓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중소형주 쪽 똘똘한 거 사놓으면 되지. 똘똘한데 안 가요.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대형주가 대형주 잘 사도 어느 정도 쫙 눌림목 샀다가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20% 올라가는 건 그냥 거의 대형주가 중소형주처럼 가요. 근데 누가 중소형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 관심이 일단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이동해서 진짜 중소형주 쪽으로 막 몰린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간에 중소형주도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저희가 지금 이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딱 지키고 있다. 그러면 또 품만 나와요. 대형주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아직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대형주와 주도 섹터 이거를 딱 조합을 하면서 이번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눈높이에 맞으면 오히려 거기서 맞는데 내년에 대한 수주 흐름들 계속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주가가 나오냐면 오히려 더 눈높이에 맞고 좋은 거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거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세론이 나옵니다. 세론이 안 나와요. 그냥 위로 팡 떠버려요. 이거 나오는 게 요즘에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실적 나온 거 그냥 약간 미스했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수주 내용들 북미 쪽으로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달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의 특징이다 보니까 대형주 맞는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주도 섹터 다 아십니다. 다 아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다 놓쳤습니다. 없어요 지금요. 없고 그냥 이렇게 감 언제 떨어지나 이거 지금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가을이면 감이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지들만 먹으려고 그러고 안 주네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쓰고도 좀 2차전지도 갑자기 폭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냥 주도 섹터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냥 저희는 이 정도면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나온 게 지금 땅을 치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50만 원이에요. 지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다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라이브 방송하다가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보게 되면 제가 한 2,000명, 2,500분 정도, 2,000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이게 쭉 나오는 거 보면 갖고 계신 분 1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두루룩 나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배 아파. 아니면 내가 얼마에 팔았었는데 이런 후회 멘트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현실이구나. 네, 지금 앞으로는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희귀한 사람, 제가 왜 저를 치고 있죠? 희귀한 사람,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배 아픈 걸 떠나서 이제는 외계인 취급을 당할 이럴 사람들, 이런 것 같고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거는 주도 섹터다. 그 다음에 조방원전, 이거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지쳤어, 이제 됐어, 그거 이제 안 가. 이제 그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안 빠지고 계속 가는데요. 이런 sek터들 이것도 지난번 저희 섹터 흐름 신사임당 가족 여러분들과 한번 좀 봤었죠. 근데 그냥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꼭 단속하시라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딱 그거 같아요. K특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거. 까지 딱 볼게요. 반도체 이것도 메모리 쪽은 우리가 다 잡았습니다. 이번 AI 사이클에서 두 번째는 한국이 다 메모리 사이클에 폭발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걸로 나오죠. 이런 쪽들이고 2차전지도 북미 쪽에서 이제 중국 거 제외되고 한국이 할 모습들이고 조선, 마스가 말 다 했죠. 방산 이건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성비 좋으니까 한국한테 몰리는 것들 우리만이 또 특수한 거죠. 원자력 이제는 마스가 말고 마누가가 나옵니다. 마누가는 뭐냐면 누클리어 원자력도 이제 좀 도와달라. 미국이 도와달라. 그렇게 좀 비굴하게 나오진 않겠죠. 좀 같이 하자 이런 쪽으로 전력기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AI 시대의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전력 모자라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초고압 변압기 증설 다 하고 미국에 공장 있다. 이런 회사들 두 회사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게 되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AI가 붙은 것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도 이제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 때 요 두 개가 걸맞추게 되면 주가는 강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또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쏠림 이쪽으로 주도 섹터만 무진장 달렸어요. 피곤한데?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섹터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돌아갈까? 라고 보게 되면 그런 집중하는 섹터 반도체 2차전지가 가게 되면 거의 끝판왕이죠. 솔림의 끝판왕.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좀 주춤해서 못 가고 있고, 근데 이런 때가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도 안 빠집니다. 좀 중요한 지권들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바이오라고 해서 저기 뭐 예전에 한번 내가 크게 움직였던 신라젠 주주분들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이런 거보다는 좀 조금 좀 그래도 빅파마들과 성과 냈던 뭐 기업들이 낫겠죠. 알테오전을 필두로 해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소비자 이번에 전혀 못 간 삼양식품도 3분기 실적 조금 슬로우 할 것 같다고 하다 보니까 쭉 쳐져 있어요. 근데 막상 났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소외된 거 반응이 나오겠죠. 이런 소비재 쪽들, 또 중소형주 요즘에 반도체가 또 반도체 소부장이 선별적인 것만 가요.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고민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또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밸류 이제 계속 또 확인된다. 또 증권주도 그래요. 지금 주가가 저기 가 있는데 보통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도 같이 동반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수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지랑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증권주가 못 따라갑니다. 기회일까요? 그러면 그냥 못 따라갈까요? 제 보기에는 기회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지주사 증권주 이거는 또 이제 정부의 밸류업들이 확인되면서 뭐죠? 첫 번째가 배당 관련된 쪽들, 배당 소득세, 배당 관련된 세금 분리 과세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만 조금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냥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쪽이죠. 자사주 매입 갖고 있는 거, 자사주를 보유한 자사주를 이거를 의무소각 아니면은 고전에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BW 발행해서, 그러니까 요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CB를 발행하거나 BW를 발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EB네요, EB. 교환사채니까 요거를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것도 정부 정책에 반하겠네. 그런데 중요한 건 EB 발행해도 좋습니다. EB 발행하고도 주가가 쫙 간 종목들 많아요. 해도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우리 거 정부가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주 소각시키고 그러면 저거 내 돈인데 그걸 왜 소각시켜? 라고 해서 기분 나빠? 라고 해서 EB를 발행해서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현금만 두고 있다.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파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목적이 EB를 정확하게 우리 원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어. 근데 꼭 이런 때 있다고 해요. 예, 이런 때 있다고 하는데 해서 그걸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한다든가 뭐 M&A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EB를 발행한다. 그거는 주가에 좋다고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 두 가지가 확인되게 되면 그래도 가장 많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는, 한때 또 상반기에 강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다음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너나 가라 나는 안 가, 이런 거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다 올라서 인버스, 이제 하락만 남았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 시장 고점 치는 전까지는 일단 물량 뺏기지 말자. 그래서 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갖고 있어보자. 이왕이면 주도 섹터 갖고 있고 시장 변화 나오게 되면 다음으로 변화가 될 것들, 이런 걸 또 체크해 가자. 그게 가장 지금에 맞는 전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주입니다. 저희가 또 주도 섹터로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 조선입니다. 쉬핑, 쉽빌딩이죠. 정확하게는요. 영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도 일단 평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조선주를 보면서도 그래요. 이번에도 좀 한 단계 레벨업 되다 보니까 많이 팔고, 거기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지금 시장의 주도는 반도체랑 2차전지다 라고 하다 보니까 가자 2반으로, 그래서 2차전지와 반도체를 사는 과정 쪽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조선주 팔고 가야지,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나오다 보니까 소외되면서 좀 물량이 많아지고 그런 현상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 소화해버리네요. 누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올랐지만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조선주 지난번에 저희 한번 제가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도 된다. 그때가 아마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9월달 요때쯤 되다 보니까, 9월 초중반쯤 되다 보니까 이거 횡보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옵션입니다. 지금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약간 요때가 그랬었어요. 반도체만 주도를 가다 보니까 9월달부터 시작된 게 반도체였었죠. 10월달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요때는 반도체 때문에 못 가. 소외받다가 그래서 갑자기 쫘라락.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못 가냐면 관세 협상이 좀 늘어집니다.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미국이랑 뭐 관계를 맺어서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미국 쪽과의 뭐 지금 맞서가라고 그러죠. 미국을 다시 조선과 함께 위대하게 이렇게 보는 것들을 못 나가다 보면 이거 다시 이렇게 되면 나가리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면서 걱정되면서 이렇게 쭉 빠졌었고, 두 번째 하나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딱 노리고 중국 상무부가 이거 안 되겠네. 미국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너 제재하겠어. 근데 정확하게 제가 기사를 안 봐요. 하나오션을 제재했다고 어떤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데 노노노 하나오션 밑에 있는 자회사 5개입니다. 하나오션이 아니라 해운부터 이렇게 좀 미국을 연결되는 화서 필리조선소 이런 것들 연결되는 걸 그걸 했는데 막상 하나오션은 제재를 못해요. 그럼 만약에 진짜 핵심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저 배의 심장이 뭡니까? 배의 심장 이 얘기는 똑같이 드렸어요. 예, 그거부터 꽉 쥐었을 거예요. 너네 우리랑 거래 못해 라고 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은 중국에서 받은 물량이 한 30%가 있습니다. 수주 잔량에. 이거 그러면 이거 못하게 되면 중국의 조선사가 오히려 힘들어져요. 아니 중국하고 거래 못하게 돼서 정부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도 못해요. 하나 엔진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딱 가서 거래하는 쪽들은 우리가 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인정. 근데 주가가 그때 이렇게 빠졌죠.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빠지고 나서 바로 중요한 지권 받고 돌려버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세하게 하나오션이 아니라 그 자회사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고점을 다 넘기고 새로운 고점이 나와버리네요. 이걸 비싸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그냥 안 봐. 저렇게 올라간 거 됐어. 이거 하나오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죠. 지금 월봉상으로 볼까요? 야, 내가 알던 하나오션 마냥 2만원대였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만원대 있다가 지금 13만원, 야, 6배, 7배 났는데 그걸 나보고 사라고? 안 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가버리는데. 예,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들이죠. 6배, 7배 났어도 내가 이 시점에서 50% 먹을 수 있다.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오른 것만 보고 있어요, 저희는요. 근데 그 오른데 눌림목 들어오는 이런 중요한 자리 아주 딱 나사 사주세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데도 아유, 저거 이제 빠질 일만 남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고점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립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다시 한번 드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밸류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너무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데 이걸 물론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겠지만은 너무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치 투자적인 입장으로만 너무 확고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PBR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PBR 얘기하다가 지금 다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쓰게 되면 그게 맞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한국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게 PBR 가지고 주가를 재단하고 있어요. 벌써 이거 보게 되면 자 PBR 0.8배 바닥을 잡는 데는 좋아요. PBR 관련된 쪽의 변수를 바닥을 0.8배 0.8배 그러니까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만약 볼 때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저희가 가치 투자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요 PBR 밴드를 많이 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나올 거예요. 예, FM 가이드에서 보게 되면 PBR 밴드. 그러면은 과거에 제가 PBR로는 바닥을 잡는 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쯤 됐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거 대비해서 주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고점일 거야. 이건 절대 PBR로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로 바뀌어서 성장 밸류를 막 받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이 정도까지 역사적인 신 PBR 여기를 뚫어버렸네. 이거 고평가야. 이것도 고평가래요. 사면 안 된대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다 팔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런 고밸류 갖고 있는 종목들 아직 지금 저점에 널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사시는 게 맞다고. 안 가요. 안 가요. 예, 안 갑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그러면서 쭉 열고 거 보게 되면 뭐 어떤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잘 많이 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투자지 높은 수익률이 못 가져갑니다. 그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조선도 다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성장 밸류 그때 말씀한 게 PBR 밸류예요.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를 저희가 못 참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딱 보게 되면 하나오션을 기준으로 볼게요. PBR이 8.5배입니다. 와 무슨 자산 대비 8배를 간다고? PR이 78배예요. 와 뭐 너 테슬라니? 이거는 테슬라는 이제 200배 근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내년 가게 되면 실적이 팍 32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조선주를 볼 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 이게 가장 핵심인 사이클인데도 PBR 기준으로 올라온 거 가지고 여기만 묶여 있다 보니까 PER 떨어지니까 PR이 왜 떨어집니까? 그러면 실적이 나라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속도보다 실적이 더 빨리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PR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 대비 과거 대비해서는 저평가로 바뀌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죠. 이거를 왜 인정을 못하고 PBR만 보시면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단순히 아주 느리게 가는 PBR만 보면서 비싸다 이것만 얘기하십니까? 그랬을 때는 다가오는 실적이 크게 나오는 것들을 반영되는 과정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년 가도 PR 30배니까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수주산업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수주산업도. 이건 고퍼가 초퍼로 바뀌는 것들과 수주산업이라는 특징들. 수주가 계속 붙여주게 되면 사이클이 계속 확장됩니다. 사이클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수주가 딱 멈췄다. 6개월 이상 멈춰버리고 더 이상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고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주 계속 들어올 거 있고 연장을 시켜 간다 그러면은 수주산업의 가장 큰 중후장대 산업의 특징은 수주가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다.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데 한오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간 걸 인정 못해. 아니 시장 인정하는데 본인 인정 못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선물 매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되면 울지 마시. 그렇게 되는 꼴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밸류가 비싸다라는 것보다는 수주가 들어와서 꾸준히 들어오게 되면 그걸 안고 주가도 미래에 들어올까 1년이나 2년 뒤에 나올 또 수주가 받쳐주게 되면 사이클이 그러면 저희는 배 같은 경우 그래요. 2년 정도 2년 반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뒤에는 수주 독이 없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수주가 안 들어오게 되면 비어진 독과 함께 불황이 찾아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독을 채우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스토리가 그런데 그게 맞다 그리고 수주가 확인됐다 더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그런 현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조선은 실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고점 나오고 이렇게 꺾이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번 실적 그리고 수주가 있습니다. 수주가 있는데 수주는 항상 실적이 먼저 나오겠죠. 수주가 먼저 이렇게 팍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먼저 수주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실적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좀 수주가 이제 절벽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요거는 또 정확한 포인트를 해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요. 예. 이렇게 되면은 수주가 먼저 안 나오는 그러면 수주가 먼저 안 나고 꺾이는데 실적은 되는데 주가는 수주를 반영되면서 빠져버려요.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빠진데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이때입니다. 이런 시기들. 근데 주가는 선 반영하지 않습니까? 수주 안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럴 때 안 되겠죠.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지금 실적은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주가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수주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실적이 좀 늦게 돌아섰습니다. 여기 괴리가 있어요.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고생을 했어요. 그게 2024 올해가 2025니까 2023년 4년 때 이때였었습니다. 수주를 한 게 분명히 있음에도 안 나왔다. 왜 그랬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러다 임금도 올라가고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들어가는 자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높은 가격에 조선가를 반영해서 수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반영된 거 다 따지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마진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했다가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거 다 감안해서 조선가 지수가 충분히 올라온 걸 고가의 수주가 받은 거를 반영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됐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실적 걱정은 안 합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실적 걱정 안 해요. 아주 호황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더 늘어가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수주기 때문에 이거를 챙겨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수주라고 봤습니다. 그럼 지금 수주가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키포인트는 마스가 이쪽들. 근데 저희가 많이 마스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또 활용한다라는 쪽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체가 노후화된 나라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쪽에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먼저 인건비가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고 노조가 또 셉니다.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매년 올라오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임금도 같이 높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효율은 딱 6시 정해진 시간 10시부터 5시 딱 하게 되면 갑자기 일하는 거 딱 놓고 갑니다. 그래도 좀 정이 있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 갑자기 팡 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딱 하고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무슨 효율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차라리 효율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데라고 열심히 연구해서 밤낮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일주일에 100시간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술 만들어내고
뭔가 좀 혁신을 만들어냈다. 그런 회사들은 그냥 창업해서 그걸 가지고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그걸 매각하든가 아니면 상장시키든가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공대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쪽들. 예,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까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을 즐겨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안 된 이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전엔 또 미국에 조선소가 없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다 있는데 조선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배 한 번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납기 맞추려고 막 열심히 뭔가 뚝딱뚝딱 해가면서 다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회사 사정이고 나 계약된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더워지거나 천재지변이 나왔거나 그러면 규정하에 노조 규정하에 이거 못하겠어. 이거는 나 일을 못하는 기간이요. 그러면 또 이거 막 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제조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제조업이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나왔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안 되는데 그거를 좀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 중국에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결국에는 중국하고 이제 사이좋게 그냥 중국은 생산하는 국가, 미국은 소비하는 국가 이런 식으로 그냥 협업으로 쭉 들어오다가 너무 벌어지는데 근데 중국이 너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패권을 차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나오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막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게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부터는 딱 현실을 보다 보니까 미국이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쪽에서 안 되겠다. 우리 준비하자. 하는 쪽에서 이제 탄생해서 그러면 우방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지 혼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우방의 핵심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 뭐 이런 쪽에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죠. 유럽도 물론 있는데 유럽에 독일이 있겠다고 하지만 독일은 지금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제조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 부지런한 쪽 이런 쪽으로 좀 짜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딱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일본이 3조 3천억을 투자를 해서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좀 은근슬쩍 압박을 넣은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한국만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준비해. 그러면 오케이 우리 조선업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재할까요 이게? 네, 이제 다시 준비해서 뭐가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일본의 가장 큰 핵심은 노후화. 그러니까 장인 뭐 예전부터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지금 용접의 달인 아니면 나사 조이는 달인 이런 모든 분들이 기술자들이 연세가 지금 80대 70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이제 장인은 장인이지만 다음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딱 맞춰서 잘 못하고 있는 괴리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을 약간 인력을 수입했죠. 동남아 인력을 수입했대. 이건 뭐 물론 여러 가지 말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래도 일단은 노동력을 보강을 시키다 보니까 일본과 차이가 있고 또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보통 산업, 그러니까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세팅해서 다시 만들고 인프라 만들어 놓고 확인한다. 도크를 제대로 만든다. 최소 2년 걸립니다. 1년 반, 2년 걸립니다. 그쪽에서 아이고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업황이 완전히 꺾여버린다. 그러면 일본은 그냥 투자한 거 그냥 다 정부가 투자했으니까 정부가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는 구조가 나와서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줄 것 같고 결국은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 미국 군함과 전략 선단, 그러니까 군함 MRO부터 건조부터 그 배를 만들어주고 또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고 전략 선단, 요거가 또 궁금하시죠? 전략 선단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배인데 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도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전투나 비상 유사시가 발생한다. 그럼 이게 바로 정부가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의 소유로 바꿔서 이제 전략 물가를 나르거나 군용 수송이나 아니면 바로 가능한 거는 또 전투함 쪽으로 바뀌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거의 수송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정이 돼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 노후화가 하도 심해가지고 바로 교체하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250척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50척이면 그냥 얼마 하루에 한 1년에 저희가 만들 수 배가 한개가 있는데 10척, 20척 정도다. 그것도 열심히 만들어낸 그 건조 기간 따지지 않고 캐파가 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10척씩 곱하기 25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이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군함 들어와 있고 이것도 사이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다 플러스 잠수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물론 잠수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토 국가에 먼저 팔이 굽는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
거기다가 LNG 같은 경우도 딱 그래요. LNG는 지금 일단 좀 들어오겠네라고 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1, 2위 국영 조선사들이 합병을 하다 보니까 큰 거 하나 1위로 딱 뭉쳤습니다. 그게 이제 합병 기간 끝나고 이제 다 지금 자산 다시 합치고 하는 과정 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자 우리한테 LNG선이나 아니면 또 컨테이너선 하려면은 이 정도쯤은 우리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의향서 같은 걸 제출을 하게 되죠. 가이드라인을 딱 보여주게 되죠. 우리한테 LNG선 한 척당 우리는 10,000달러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딱 한 게 나오는데 그럼 보자. 그리고 한국은 좀 비싸요. 우리는 프리미엄도 좀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12,000달러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예시를 들은 겁니다. 이거 20%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중국 발주에서 저거를 보게 되면 한 20년 정도 쓸 텐데 자꾸 미국 선사로 미국 연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 내라 뭐 내라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합치게 되면 2,000달러는 훨씬 더 들어가고 무슨 배꼽이 더 커지겠네? 그럼 중국에 대해서 발주가 안 들어가겠죠. 차라리 그냥 한국으로 가.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눈치를 딱 보고 있는 과정 쪽에서 그것도 감안해서 싸다고 그러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큰 차이가 없는데 중국도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 쪽으로 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게 확인되는 게 이제 거의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확인된다 그러면 LNG선이 툭툭 이번도 보니까 지난번에 한화조선 2척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4척 삼성중공업 2척이었나?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들면서 이제 툭툭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바뀌는 구조죠. 그러면 수조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사이클이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 일단 러시아산 2026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LNG 수입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제 완전 중지 쪽으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LNG는 이제 그동안은 편하게 가스관으로 나오던 거 이거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서 웃고 있는 미국이 드디어 내가 때가 왔군. 우리 값싼 펑펑 나는 LNG를 팔 때가 왔군. 그러면은 유럽은 관으로 받다가 이제 미국하고 관계도 좀 복원해야 될 겸 우리 그거 살게요라고 이제 이번에 미국 협상에서 관세 협상 쪽에서 체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산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일단은 유럽까지 갈 만한 배가 필요한 거죠. LNG선 이것도 발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수출 터미널 그러면은 LNG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하고 관을 통해서 터미널 항만 근처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LNG가 나는 그 천연가스 채굴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이제 그 항만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항만까지 있는데 배가 여기 접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가스관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시설을 그냥 가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에다가 채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액화를 해야 됩니다. 액화를 하고 그걸 해서 배는 그 배에다가 액화 그 둥그런 거 아시죠? 이거 둥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화물창처럼 밑으로 쭉쭉 된 거, 사각형으로 된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액화된 걸 집어넣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쭉 가서 유럽 어떤 뭐 항구에 가가지고 또 기착지가 있겠죠. 거기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전용 터미널입니다. 그러면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그러면 액화한 거를 또 다시 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장치들. 이걸 다 그냥 그러면 관도 필요할 거고 들어가는 관 사이에 있는 거 피팅 밸브 이것도 많이 있을 거고 쫙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터미널, 액화하는 터미널 또 기화하는 터미널 이것까지 막 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LNG 시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도 플랜트로 막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들도 발주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한테도 도움이 더 될 수가 있겠다. 또 해양 쪽에서 또 뽑아내는 천연가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다. 그럼 그것도 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해양의 부유식으로 만들어지는 조금 어려운 말로 보게 되면 FLNG. 영어가 안 써지네요. 플로팅, 이런 쪽. 자세한 거 묻지 마세요. FLNG, FRSU, 이런 쪽들. 기화시설, 그리고 또 액화시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잘하는 나라가 샘성중공업. 한때 그거 가지고 회사가 망할 뻔하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하는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적 플러스 수주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쪽에서 그냥 또 갈 대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지금은 HD 현대미포가 지금 주가가 이제 좀 이것도 강한 상황들인데 그 다음에 이게 합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HH현대중공업을 한 40% 바꿔주겠죠.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가벼운 현대미포 갖고 있다가 현대중공업으로 바꾸는 것까지 들어가도 뭐 큰 무방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그러면
다음에는 시간 지나게 되면 합병하다 보니까 중공업으로 쭉 가져가겠네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거를 총 관리하는 HD 이제 한국조선해양 헷갈려요. 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중간 지주회사 외 플러스 삼호중공업 같은 그러니까 즉 안 잡히는 회사가 중간 지주회사에 있다 보니까 사업회사로 같이 들어간 회사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가 더 단순해졌어요. 둘이 합병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쪽들도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겠고 그것도 좀 좋은 모습들이겠죠.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할인받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밸류가 쌉니다. PBR이 2배고요. 2.8배, 선행 PR이 10배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로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 보시고 게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선의 심장은 엔진. 네, 이거 그러면서 많이 보던 거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거 가지고 보게 되면 월봉 볼까요? 이거 월봉 말고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주봉 보게 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25,000원대 되게 거의 5배 올랐다. 아이고 많이 올랐네. 가 아니라 엔진사가 필요한 게 그거죠. 지금 배에 들어가는 거 교체 수요도 있을 거고 노후한 배 교체 수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중국에서 발주가 들어왔는데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네 다른 건 몰라도 예, 엔진은 한국에서의 엔진은 한국계 최고. 중국은 짜증나고 열받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한국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것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의외로 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뭐 이런 쪽들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원래 HD 현대그룹 쪽에서 현대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쪽에 엔진 사업부가 있습니다. 엔진 사업부가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열돼 있어요. 이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길기도 하네요. 그래서 회사를 인수했고 STX 중공업을 인수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부가 이거를 좀 떨어뜨리고 140%까지 갔던 걸 100%대로 좀 떨어뜨리고 여기 거의 가동률이 한 뭐 5, 60%대 있던 거를 7, 80%까지 끌어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이쪽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은 그런 쪽의 차원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엔진과 관련된 쪽에서 기자재 쪽 있죠. 이쪽들도 드디어 실적이 회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너무 커졌네요. 예,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진 쪽이나 그리고 또 피팅 밸브 아까 피팅 밸브가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렸죠. 또 LNG선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배에 들어가는 쪽의 피팅 밸브들도 거의 아파트만 한대요. 그냥 이번에 피팅 밸브 수주했는데 500개 수주했어요. 그럴까요 과연? 네, LNG선까지도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과연 그럴까요? 거기다가 LNG가 지금 또 하나의 에너지 동력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복합 화력 발전 같은 큰 또 플랜트가 들어가는데 예, 그거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지만은 실적이 확장된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한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조선주까지 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지금 핫한 요즘 반도체 뜨거운 모습들이죠. 그와 함께 삼성전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끝일지 아니면 다 올라왔으니까 팔아라 아니면 여기서 더 오를 놈이 아직도 한참 더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한번 구경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요때 월봉을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삼성전자에 열광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때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도 뭐 살짝 있었지만 요때 2020년도, 22년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발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다 보니까 그때 집에 다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집에 있다 보니까 비대면이 좀 우세했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다들 그때 열심히 본 게 OTT 그리고 또 집에서 뭐 일도 재택으로 하고 하는 상황 쪽에서 노트북 같은 기기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고성능 핸드폰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때 잘 팔리던 시기예요. 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할 게 없다 보니까 돈에 여유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OTT 많이 보기 시작하고 그럼 이런 관점 쪽에서 이건 당연히 IT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들이고 OT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들이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뭘 합니까? 서버를 증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들은 다 같이 수위를 보고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또 하나 클라우드가 있었죠. 예, 클라우드도 당연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하는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쓰다 보게 되면 들어가는
또 서버, 일반 서버 쪽에서 들어가는 D램 메모리 반도체 수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나온 수요에 따라서 또 강한 호황을 맞았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팍 꺾입니다. 바로 주가도 반영을 했었죠. 이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뭐 싸다 비싸다, 요런 때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좀 과열 얘기를 좀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도 여기저기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다. 그래서 지금은 살 시기는 아니고 파는 게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득달같이 어디서 듣보잡이 나와서 일단 도구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던 시기, 개인적으로는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또 그다음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올라갔던 요 시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처음으로 AI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와, 그때 우리도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인 듯해서 봤는데, 그때 IT 관련된 디바이스 쪽들의 수요가 전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가다가 저거 9만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걷다가 또 미끄러졌죠. 바로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9만 원대 부근 근처와 5만 원대, 여기서 거의 박스권을 그린 채 지금 약한 이 5년 동안 흐름들이 그랬습니다. 5년 동안 한 번 터치했고 갔다가 두 번 터치했는데, 이번에도 9만 원대 일단 구조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은 구조대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구조대마저 물려버렸어요. 구조대도 같이 9만 원대니까 구조대입니다. 구조대. 그런 또였고, 거기서 쭉 빠져버렸고, 근데 결국에는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고점대를 돌파해서 98,800원이네요. 그 방송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게다가 또 10만원을 앞둔 99,900원. 한 좀 100원 더 써서 10만원 찍어주면 더 납니까? 홈쇼핑 가격이에요. 99,900원. 이러면서 끝나버린 주가긴 한데, 이게 끝일까요? 10만원 영영 못 팔까요? 내 자리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 자리가 아니죠? 6자리죠? 6자리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쪽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사이클은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이클이 뭔가 새 거가 들어와야 그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한데, 제가 보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의 확장이 되게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투자를 제대로 안 했다. 캐펙스를 못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자극을 받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은, 일단 지금 기조 쪽에서 먼저 중국을 의식을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자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 우리가 쓴다 그러면서, 반도체 어차피 자립이라고 해도 많이 생산해서 성공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또 밖으로 수출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번은 지금 반도체 돈이 되는 게 뭐야? 지금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우리 진도준 선생님, 돈이 됩니까? 하게 되면 물어보는 게 HBM.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네요. HBM 쪽으로, 이거 메모리 회사들은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연결된 DDR이나 낸드나 이런 것들 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했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막 자립한다고 따라오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중국이 막 투자를 막 해서 이걸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으로는 저것도 치킨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럴 걸 딱 대비를 하면서, 그래, 니네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 같이 경쟁을 과열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투자를 막 해서 똑같이 하게 되면 메모리 가격들은 폭락합니다.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저희가 올라오는 게 얼만큼 올라오는지 보여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은 단속, 쉽게 캐펙 투자를 못 늘렸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쪽에서 갑자기 호황기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호황기가 맞아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DDR4와 DDR5, 그러니까 4에서 5로 넘어오기 시작한 지는 좀 시간은 됐죠. 그래서 대체하는 쪽인데, 오히려 DDR4는 이제 단종된다 그러면서 아예 투자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DDR4가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산 무기라든가, 그리고 약간 전통 산업 쪽에서 더 이상 구형이지만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죠. DDR5보다 더 많이 폭등해서 가격 상승률은 더 많이 폭등합니다. DDR5는 당연히 그렇죠. 또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저장장치에 쓴대요. 저장으로 쓰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AI가 데이터 센터들이 막 확산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저장 같은 경우는 다
낸드가 구성돼서 층을 쌓았던 뭐 SSD 그리고 또 HDD 이런 쪽으로 또 수요가 막 늘어요. 근데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들이 팍 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즘 DDR 스팟 가격이라고 그러죠.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 가격들이 매일 한 12시 1시쯤 되면 고시가 됩니다. 그 글로벌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 고시가 되는데 단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여름 때 이후부터는 빠진 적이 없어요. 8월 때는 약간 좀 루즈하게 됐다가 9월 달부터는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날은 상승폭이 크고, 이렇다는 얘기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더 폭증하다 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못 따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 메모리 사이클의 흐름은 가격을 보면 압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구조를 봤을 때 반도체를 이걸 보고 팔아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AI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벌써 2024년 벌써 한 1년, 2년 전부터 AI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AI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종목이 과연 AI에 묶여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의 수익률이 많이 바뀌었던 모습들이었죠. 그런 쪽에서 처음에는 일단 1차로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프라는 누가 하냐? GPU라는 게 탄생했어요. GPU가 뭐냐면은 그래픽, 예전에는 그냥 게임 하다가 좀 성능 좋고 고화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쪽들의 쪽으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 시기 쪽에서는 AI가 이제 그냥 데이터를 딱딱 그래픽화시켜서 딱딱 찍어내서 그걸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GPU가 AI에 학습하는 데는 가장 좋은 도구다. 쪽에서 그렇게 폭발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CPU 연산하는 게 필요했는데, 연산은 그거보다는 학습하기 위해서는 GPU가 최고다. 쪽에 나오다 보니까 GPU 강자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흐름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속기부터 그들이 만드는 칩을 보게 되면, 그러면 GPU와 메모리가 동시에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메모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같은 칩 안에 효율적으로 쌓기 위해서는 하이 밴드위스,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쭉 싼 메모리가 필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8단, 12단 이렇게 싼 것들이 같이 옆에 딱 붙어서, GPU 옆에 딱 붙어서 가다 보니까 가장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그래서 첫 번째 1차 사이클에서는 AI가 인프라 투자가 막 일어나는데, 그때 엔비디아 친구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엔비디아와 HBM 이거를 잘 만들어내서 칩에 들어가는 요쪽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먼저 HBM 같은 경우는 이게 역사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은 열심히 해놓고 이거 어디다 쓰요? 언젠가 쓸 텐데 뭐 당장 뭐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개발한 부서, 그러니까 고생했어. 그리고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냥 끝났죠. 그리고 약간 창고에 놨더니 그걸 가지고 부활시켜서 하이닉스가 대량 양산과, 그리고 또 딱 엔비디아에 맞게 딱 개조를 하는 순간 이게 딱 같이 한 몸이 돼서 HBM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그때까지도 그거 별로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우리가 개발을 해놓고 하이닉스가 먼저 같이 뒤늦게 개발을 했지만 거기서 양산과 딱 맞춰가는 건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1차 시기에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부각받았고, 그때 삼성전자가 돼 안 돼 그러면서 말이 많았던 시기가 그때였었죠. 그런 다음에 그럼 2차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2차로 넘어갔는데 요 시점에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월봉을 아까 보게 되면 뒤늦게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약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2025년 들어서부터 정신 차려 힘내야지, 어서 일해야지 그러면서 움직였던 거, 고저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숏, 하이닉스 롱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하이닉스는 한번 먼저 부각받았고 옆으로 정체되다가 상승률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률 5만원대에서 이제 100%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근점에서 만약에 저점까지 붙는다 7만원대였어요. 7만원대였다가 한 10만원대 부근 몇 대 살 기회가 되게 많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얘기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하다가 이제 20만원대 이제 2배가 딱 난 시점에서 이때 다들 SK하이닉스 PBR이 이제 그때가 2배가 이제 넘어간 수준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하이닉스는 팔아라. PBR 얘기 또 나옵니다. PBR 대비해서 비싸다, 밸류 비싸다, 팔아라, 안 된다, 삼성전자로 사야 된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로 갔다가 그 영겁의 시간 동안 못 가고 5만원대에서 막 빌빌대고 있다 이제 막 올라오는 거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못 간다는 하이닉스가 잠깐 주춤하더니 그때만 샀을 수도
지금 2배예요. 지금 25만 원대 그때 물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2배입니다. 그런데 PBR 이제는 3배 넘어가도 이제 비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니 그때 비싼 사람들 그럼 사면 당연히 지금 고평가 당연히 고평가고 이거는 완전히 목에 찬 밸류를 생각해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또 조용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삼성전자 얘기 않았냐 이걸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거 팔고 이거 사라고 해놓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올라가면 틀린 건 모르고 내가 삼성전자 맞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 그렇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선 하이닉스가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올라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올라가도 그냥 됐대요. 됐고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뭐 지나간 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1차를 말씀드렸죠. 2차로 넘어옵니다. 2차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1차는 그러니까 AI가 이제 그 학습이 있고 거기다가 2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AI의 학습 이후에 나오는 연산 능력에 대해서 그 연산과 같이 이어지는 다음 추론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연결을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학습 끝나고 데이터를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줘서 저희한테 직접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느냐?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헬로 카카오톡 뭐였죠? 그 카카오 스피커. 물어봐서 대답해서 그게 저희가 AI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죠. 오늘의 날씨 어때? 뭐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비가 오고 막 그러고 야 이게 AI 시대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 AI 가지고 이제 핸드폰 보게 되면 찍었는데 여기가 무슨 사물이 옆에 막 운동하는 사람이 같이 찍혔어요. 딱 이렇게 멋지게 딱 찍고 있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쓱 찍혔다. 저 사진에서 뭐 AI 별표 된 거 딱 누르니까 쓱 사라지고 와 이게 AI구나.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AI의 아주 요만큼 맛보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직접적으로는 추론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에이전트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을 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산업별로 또 다 다르게 방산 아니면 또 원자력 아니면 또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해당돼서 춘추할 게 무지무지 많은데 아직 그러니까 학습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린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만 보도 그래요. 자율주행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뭐 차가 알아서 그냥 움직이게 될 때 그냥 차가 뭐 잘 피하고 뭐 카메라 있고 라이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냥 관계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주행하는 그러니까 미국 전 지역을 막 열심히 다 다니고 그래봐야 그때마다 또 바뀌게 되면 또 데이터가 바뀌어요. 도로공사하고 아니면 또 그때 태풍이 불어서 도로가 무너졌다고 또 데이터입니다.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 쪽이 다 확인되는 순간 그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그 기반으로 이때 가는데 돌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하든지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 쌓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자율주행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바로 될 줄 알았더니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고 그만큼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시기도 상당히 좀 딜레이 되고 있는데 당장 저희는 자율주행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런 쪽에서 AI도 마찬가지로 얼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중요하고 다음 추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직 에이전트는 좀 멀었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보다 연산시장 그러니까 추론되는 그 과정들이라는 게 10배 시장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뭐 1억 달러 했다 1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더 커져버리는데 그걸 놓칠까요? 여기까지 학습만 하고 끝 이럴까요? 아니죠. 더 앞으로 AI는 이제 1부터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에서 3 정도밖에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더 할 게 많겠죠. 그럼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뭘 하느냐?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역할을.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HBM은 당연히 또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블랙웰 시리즈 가지고도 연산 기능까지 그러니까 GPU까지 CPU까지 합쳐서 들어가는 거까지 GB 시리즈까지 들어왔다가 다음에 이제 루빈이라고 하는 루빈 시리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R로 표현하겠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추론을 담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론 쪽을 시장이 여는 거죠. 그만큼 성능도 좋아지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기존에 들어왔던 이제 GPU와 그리고 또 가속기다 보니까 CPU가 들어갈 거고 HBM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GDDR7이라는 그래픽을 보강해 줄 만한 데이터들이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GDDR7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소캠 같은 경우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SSD 아까 기업형으로 만들어진 SSD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소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이쁜데 소카 친구인가? 노노노. 소캠이라고 하는 거는
DDR7은 뭐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래픽 메모리, 그러니까 5 쪽에서 점점 이것도 메모리가 하나 더 지도가 되는 쪽이고, 그냥 단순히 무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도 기판화 시켜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오고 있고, 소캠이 들어갑니다. 이제 소캠2라고 해서 다음 제2의 HBM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LPDDR5X, 뭐 이렇게 복잡해요. DDR은 아시죠? 예.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LP, 로우 파워입니다. 저전력입니다. 저전력, 보통 이게 LPDDR, 모바일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모바일, 저희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죠. 가장 큰 핵심은 이런 모바일 쪽이나, 저전력이 핵심입니다. 전력을 가장 덜 써야 돼요. 왜냐면 24시간 돌리고 가장 오래 써야 되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먹고 발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LPDDR5X까지 확장된 것까지 4개가 탑재돼서 그걸 메모리 모듈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이 되는 과정들이죠. 이런 쪽에서 이 소캠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역할로 들어오는 과정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다 엔비디아가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거 추가적으로 2차 루빈 시리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론 시장이 커질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커지겠구나 라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DDR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DDR 메모리 DRAM 쪽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 ESSD, 낸드로 만들어서 저장장치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장 스토리지 영역이 더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커지고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이쪽에 안 보일 겁니다만, 엔비디아가 가겠다, 다들 그쪽에서 수요가 맞물려 가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이게 앞으로 커지겠구나 라고 보는 게 그런 쪽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기판 쪽들도 그래서 좀 강한 게 그런 역할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한때는 AI 쪽에서는 그냥 HBM만 부각받고 끝나겠구나. 아닙니다. 영역이 더 팍 커집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DRAM이나 낸드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듯이 HBM 하느라고 그쪽만 막 신경을 썼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쇼트지간하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밀의 병기진까지는 천덕꾸러기 했어요. 파운드리. 한때는 TSMC 따라잡겠다. TSMC는 글로벌 탑 거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우리한테 맡기세요. 생산해 줄게요. 라고 하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쪽에서 TSMC가 열심히 생산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높아지고 한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할 뻔했으나 삼성전자가 미끄덩 뭐 자세한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반도체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내게 오시오 라고 줄 쫙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생산하게 되면은 주문하는 사람이 갑이었는데 이분이 갑이 돼버렸습니다. 갑을로 바뀌었습니다. 저 지금 생산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밀린 게 얼마인데 해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매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올리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한때는 10%씩 오르다가 지금은 30%.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올렸느냐? 아리조나 공장, 미국의 공장에 이제 미국 공장을 설립했는데 거기서 막 가동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안 되겠네 싶어서 들어가는 새로운 공장 쪽에 들어가는 걸 중심으로 가격을 매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을인데 바뀔 때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울며 거저 먹기로 저 비싼데 그냥 나 아니면 누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쪽에서 기회는 삼성전자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이 맛집이 그냥 뭐 줄을 서시오 그러고 막 먹는데 맛은 있는데 딴 데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옆집이 개업을 했네요. 이나노 쪽에서 우리도 하겠다. 이나노는 뭐 이제 TSMC는 수를 다 잡았다고 이쪽으로 최첨단 쪽을 막 뽑아내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사람들이 보고 쓰는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자신감이 어디 붙냐면 엑시노스 2600 이거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기네 모바일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바일 두뇌죠. 그러니까 이 두뇌를 한때 생산했다가 발열 문제 나오고 그래서 갑자기 PC를 조절하는 갑자기 조절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작해서 불신을 일으켰다가 그만큼 파운드가 안 돼 반증이었었죠. 근데 그게 서서히 자리 잡아서 지금으로는 이제 기사 내용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목표치 했던 거 80%까지 다 잡았다. 그래서 목표치가 수율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60%대 정도까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게 되면 TSMC도 TSMC 80% 정도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갤럭시 S26에 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율을 많이 잡아서 그 성능도 그렇고 많이 성능도 지금 많이 비교하는 게 이제 이번에 나온 애플의 칩이죠. iOS를 구동하는 칩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그거보다는 훨씬 좋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렇게 쫙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저기 맛집이 새로 생겼대. 근데 가격도 싸대. 예. 처음에는 특판 할인 기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모이시려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딱 눈치를 보던 게 처음에는 테슬라가 이런 것도 기회 잘 잡죠. 우리 자네 나랑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라고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칩 A15인가요? 이거를 A15을 딱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칩 A16까지 우리가 있네. 삼성전자 22조 가까이를 딱 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 이제 간보던 쪽들 그러면 이제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대만의 AP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두뇌 만드는 회사 이것도 여기다 한번 슬쩍 들어가기 시작하고 애플도 일로 슬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니가 이미지 센서를 모두 다 담당하다가 삼성한테 슬쩍 주기 시작합니다. 약간 고객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이런 쪽은 별거 없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는 쪽이에요. 가서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수율만 잡아놓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시스템 LSI 쪽에서 사업부는 거의 천덕꾸러기였어요. 이게 만약에 적자를 줄이거나 이제 흑자로 돌아선 순간 삼성전자에는 메모리에 대한 또 다른 변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그래서 만약에 고객사들이 하나씩 누르고 자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수율이겠죠. 그거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로 파운드리도 수주가 늘어난다 쪽으로 기사가 나오는 순간 파운드리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밸류를 딱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핵심이겠죠. 그거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그냥 천덕꾸러기로 그냥 끝낼까라고 한 쪽에선 아닐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기대감이 더 세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한번 보실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이 오른 거 사실이고 직전 고점 9만원대 10만원 9만원대 새로운 고가 살짝 돌파한 이점에서 얘기 드렸던 이 쭉 내용들을 봤었을 때 많이 올랐으니까 팔까 아니면 갖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기대감도 생기게 되면 조금 조정받으면 더 살까? 라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라면은 저는 예전부터 벌써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지난 얘기니까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쭉 갖고 있다가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가 맞다라고 해서 오로지 꿋꿋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넘어갈게요. 예. 그런 사람에서 입장으로서 삼성전자를 편입하기 시작한 거는 77,000원대 그때 72,000원대 안착해서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분위기가 바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이닉스를 좀 줄여서 삼성전자를 30% 하이닉스를 70% 3대 7로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이런 쪽에서 역진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서 삼성전자로 여기서 밴드체를 더 늘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정도 비중은 반도체 가져갈 거야 라고 제가 측정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레벨업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 역시나 조금 더 지켜가는 게 현실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나중에 포모 없기입니다. 포모 없기 후회하지 않기 그런 상황 쪽에서 일정 부분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얘기들 쭉 한보따리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한숨부터 쉬고, 과거 한 2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2023년 뜨거웠던 7월. 네. 막상 생각하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전 국민의 과열이 쫙 몰려서 거의 그냥 급등했던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좀 찍기 시작하고 아직도 기억하시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회사 나머지 포스코홀딩스 왜 블라블라블라 이런 많은 회사들 이런 쪽들이 참 저희를 또 이게 욕심이 뭔지 그리고 또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주변의 얘기들 안 듣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결과가 이거 아니면은 큰일 날 것처럼 얘기와 또 이슈의 중심이었던 쪽들이 스타도 많이 탄생했는데 그분들 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런 상황 쪽에서 국민적 과열이 부른 결과가 거기까지 갔다가 단 2년 동안 그냥 주가로 봐도 그래요. 저희가 그 뜨거웠던 에코프로 이게 지금 주가가 이제 액면 분할하고 증자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만 보게 되면 그게 그때 기준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2만 원대 주가가 30만 원이 가다 보니까 그 첫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때에 대비해서는 템버거 있죠, 템버거. 15배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 고점을 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
있게 이어졌죠. 개인적으로도 이때 2차전지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 성장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는 성장주를 무척 좋아하는 K 증시에서 성장주 빼고는 큰 수익을 못 내야겠다고, 못 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항상 가치 투자로 들어가다가는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어요. 사이클 저점과 고점을 맞추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10-100원식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한국은 성장주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2차전지가 보여주는 그 강한 밸류, 그리고 또 강한 시장의 성장에 대한 밸류가 부각되는 과정과 그걸 끌어가는 입장 쪽에서 그걸 얼마나 즐기고 느껴합니까? 뭐 올라가는 과정 쪽에서는 뭐 그때 말이 많았죠.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거의 막 이런 주빌놈, 네, 그 어디서 갖다 주식을 하느냐 뭐 이러면 치고, 올라가는 되게 이제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또 스타가 되는 그런 과정 쪽에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제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계좌가 크게 저도 수익을 많이 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쯤에서 좀 나왔죠. 나오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열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빠지는 거 보고, 이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저한테 저 2차전지 좋게 해놓고 아직까지 나와서 활동 안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올라갈 때만 봐서 그럴 거예요. 제가 그때 빠질 때, 그때 기억으로는 그때 120만 원대였습니다. 120만원, 150만원 넘어가면서 120만원대. 이번에 120만원 이탈하게 되면 파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일주일 동안 그때 각오했어요. 어차피 저 가게 되면은, 팔아라는 얘기하게 되면은 욕먹을 것, 그런 시점에서 저 사람은 옛날엔 좋게 보았는데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바뀌었네. 근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팔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빠지지도 않고, 그때부터 일주일, 그때 여름, 그러니까 가을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120만원대는 이거는 팔 구간으로 봅니다. 중간중간에 매매할 때는 있겠지만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120만원대 아직도 기억합니다. 앵무새처럼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그다음부터 댓글 안 봤어요. 댓글이 매도, 그러니까 뭐 종목들 보면 제 의견, 경제방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저를 똑같은 유명인 것 같고, 이런 좋게 보다가 배반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요. 좋게 보다 갑자기 뷰를 바꾸네 얘기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가다가 올라갈 때 이제 미리 팔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았고, 더 갔는데 그 이상부터 그러다 빠지는 거 보고 중요한 지지권을 놓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매도를 말씀드렸던 것들은 벌써 다 옛날 얘기가 됐네요. 그렇게 배신자 그러면서 저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가셨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가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올라갈 때 그때만 보시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저보고 다 그래요. 2000년대 그렇게 좋게 보던 놈이 이제 와서는 이제 2000년 얘기를 한다고? 보실 거면 끝까지 다 챙겨보시든가. 그리고 기억 속엔 그런 거밖에 안 남으시나 봐요. 팔란 얘기는 들었어도 잊으셨을 거예요. 귀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또 갔던 게 다시 원점까지 오려고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지금 2차전지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얘기는 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좀 체크해보게 되면요. 그래서 1차전지는 일단은 반갑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나도 원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거는 과거 밸류 복귀는 어렵다. 저는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밸류란 게 주가가 못 간다가 아닙니다. 밸류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과거 때 만약에 그때는 이제 실적이 막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호왔는데, 이때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밸류란 게 PR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주가의 배수 수준. 그때 만약에 100배를 줘서 주가가 거기까지 갔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막 나는 속도가 나오면서 거기다 속도 플러스 알파가 속도입니다. 실적 나는 속도 플러스 100, 이 정도까지는 될 거야 라고 주는 100배. 그러니까 실적이 더 올라가게 되면 100배를 그대로 주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 더 올라야겠죠. 그런 쪽에서 EPS라고 하는 주가가 실적이 돌아가는 회복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와 PR은 더 줄 수 있는 관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거가 일단 깨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적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거 너무 과하게 줬었는데 이게 깨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PR이 과하게 꼈던 게 빠지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스토리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흐름들이고, 그러면 그때 2년 뒤 가게 되면 2025년만 가게 되면 저희가 많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일단 북미 쪽에서 공장만 완공하게 되면 저거 다 우리 거, 왜냐면 중국 거를 배제를 시킬 테니까 다 우리 거라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중간중간 얘기도 많았고, 거기다 중국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지금 공급 과잉될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확 커져버렸는데,
일단 그걸 잠식하고 있는 게 유럽 쪽으로도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유럽도 깜짝 놀라서 이러다가 우리 산업 망가지겠네? 관세 막 매기기 시작하고 미국은 갈 수도 없죠. 당연히 예전과 이거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신재생 전기차에 대해서 뭘 그렇게 그거라고 난리를 피느냐. 지금 그 신재생은 사기다. 뭐 지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도 바로 바꿔가지고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확장되려고 하는 게 막 꺾이는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게 되면 과거에 주던 밸류는 줄 수가 없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완전하게 그걸로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그러면 돌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바닥을 실적은 찍었고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적정한 밸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가 막 과열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건 조금 경계. 그리고 또 거기서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2차전지를 현명하게 바라보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좀 정리와 그리고 또 될 만한 거 안 될 만한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이번에 실적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게 요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방송에 가서는 이거 너무 같이 얘기하던 패널도 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앵커도 물어보지 않다 보니까 저 혼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했는데 이거 너무 몰라주고 있다. 그날이 요날일 겁니다. 요날. 네, 그 다음날 급등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안쪽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했더니 하루 뒤에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움직였는데 그때 나왔던 게 그겁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실적 잘 안 보시죠? 보셔야 됩니다. 실적은 요때 확정으로 6천억이 나왔습니다. 보통 4천억 나오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6천억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AMPC 가지고 얘기를 많았었죠. AMPC를 미국에서 보조금을 산업생산 보조금을 받는데도 적자를 내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 라고 했던 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해서 관심이 팍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봐라 라고 생각해서 빼고도 흑자네 라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러면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끝났고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지 라고 보는데 그때 돌아가는 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첫 번째는 테슬라로 들어가는 소형전지를 얘기했고요. 소형전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여기에 모멘텀이 강했고 요게 그러면 나중에 옵티머스 로봇 쪽으로 가나 이런 쪽도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ESS로 밝혔습니다. 이게 실적 호전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가 핵심인 거죠. 근데 ESS가 그러면 기존의 흐름을 보게 되면 ESS는 지금 저희가 MCN 3원계 그러니까 ESS는 다 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쪽인데 계속 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담아놓을 게 필요합니다. 그게 ESS가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조금 비싸도 효율이 좋은 NCM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폭발이 잘 나요. 그리고 또 굳이 NCM 쪽으로 약간 비싼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 저장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싸고 안전한 LFP를 많이 쓰게 됐고 그쪽에선 그래도 이쪽은 또 중국이 먼저 선도하다 보니까 중국향을 많이 썼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 65% 정도까지는 중국이 거의 차지를 할 수 있었죠. LFP는.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못 들어올 운명이에요. 못 들어오고 중국산은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 시장은 우리가 다 먹겠죠. 그런데 하던 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ESS가 같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재생은 이제 미국 입장으로는 많이 좀 성장률이 떨어질 것처럼 보는데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상 없고 이번에 테슬라 실적을 딱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실적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전기차 훅 떨어지고 나머지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ESS는 꿋꿋하게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가팩, 메가월 내년 가게 되면 메가팩 3 이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효율 높은 걸로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누가 합니까? 이거 못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 ESS가 주도가 되는 걸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그러면 전기차 쪽들도 일단 지금 자생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일몰되고 그럼 좀 지나게 되면 전기차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에너지가 휘발유를 먹는 차보다 전기차는 그래도 유지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전기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소용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유지비 측면은 이쪽에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차 탈 거야 라고 하는 수요들은 일단 그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비쌉니다. 근데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LFP 같은 거 특히 도시에서 타기 시작하게 되면 충전 좀 자주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거 게다가 또 전기차는 제일 중요한 게 로보택시죠. 이런 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
요게 가기 시작하면 전기차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추이를.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지, 자생적으로 보조금 없이도 사는지, 그러려면은 가격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배터리를 좀 가볍게라는 얘기는 가격을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NCM 계열이 아니라 LFP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겠죠. 그러면 LFP향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우리가 한다 라는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처음으로 맞춰놓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중국 쪽의 라인들을 좀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바꿔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이 니네 그거 25% 이상 중국 소재들 갖고 있잖아, 그러면 또 배제를 시키는, 제한을 두는 쪽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은 기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게 지금의 스토리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드린 얘기 쪽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딱 그겁니다.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던 게 ESS를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볼 때, 산업과 함께 주가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문은 가격과 수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PQ라고 봐야겠죠? P,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의 가격, 그리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의 가격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P는 일단 5월달 무렵부터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정도 저점을 찍고 아주 슬슬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안 봤어요. 하도 이차는지 되나? 이번에도 아니네. 되나? 이번에도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서너 번 발등 찍히다 보니까 이제 발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너덜너덜하다 보니까 이제 보기도 싫어. 이런 거 신호가 나온 것도 무시했습니다. P가 슬슬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P는 항상 수요가 같이 붙어줘야 또 똑같이 같이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Q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Q가 중요하겠죠. Q는 수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수요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요게 늘어나면서 수량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격들은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언제 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다 보니 슬슬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리튬 가격들, 대표되는 게 리튬 가격이죠. 앨범알이 주가가 약간 턴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과 같이 중국에서도 고생 많이 했다가 이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탄산 리튬이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탄산 리튬도 봐야 됩니다. 요즘 저희가 LFP 쪽을 좀 케어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오, 살아나네. 그럼 Q가 얼만큼 늘어나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이건 아직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테슬라를 중심으로, 아니면 글로벌 전기차들이 다시 됐어, 이제 보조금 안 줘도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수요와 함께 다 살아나는지는, 생산하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요거 확인돼야 될 게 첫 번째. 로봇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대량 양산되면서 뒤에 있는 로봇들이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주인님이라고 할까요? 마스터 하여튼 로드, 아무래도 지금 앵코가 났으니까 표현 참 그러네요. 저 앵코예요, 충전할게요, 알아서 가서 충전 떡 하고 있는데, 아니면 요즘엔 보니까 이게 또 배터리가 낮아지게 되면 아예 가서 교체 충전하는, 그래서 있는 거 교체 바꿔 끼고 또 일하고 가고,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도 단축시키겠다, 이런 모델도 나와요. 아쉽지만 그게 중국 거로 봤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배터리도, 이것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장착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양산이 돼서 배터리가 막 올라올 단계냐, 나중에 가게 되면 사람 인구보다 1.3배인가 많아지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도 또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체 수요도 늘어나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과거에 한번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장 밸류를 못 끌어옵니다. 그게 지금 한계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있네요. ESS. 이거는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JP모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거 올해 108%, 105%가 성장하고 내년에 60%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이 약간 꺾인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성장을 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또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2026년 가게 되면은 저희가 전기차만큼이나 시장 성장이 그러니까 규모만큼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되게 강하게 보는데, 그것도 가봐야 돼요. 그 JP모건 리포트는 조금 좀 신재생 쪽을 좀 우아하게 바라보시는 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장의 축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 결론은 지금 바라보는 게 이 SS가 주축이 되면서 그쪽의 밸류체인을 먼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전기차 신호 나오고 로봇 신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Q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머지 쪽까지 더 확장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특히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된 밸류체인이나 그런 쪽들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그쪽이 또 주가 되겠다 그러면 그걸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ESS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ESS를 좀 더 챙겨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국이 갖고 있던 시장이 더 이상 못 들어오고 그걸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 들어가는 아까 처음에 시장 얘기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K something 한국이 잘하는 것들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단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ESS는 또 데이터 센터 AI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필수적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겠죠. 왜냐면 데이터 센터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가 뭐 이만하게 보통 이제 거의 뭐 축구장만한 크기도 될 것 같고 그런 부지를 사서 데이터 센터가 서버와 함께 막 돌아갔는데 여기다 갑자기 전력이 불안정해서 뚝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돌아가던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쭉 중단되고 다시 그러면 전력 들어가면 또 다시 돌아간다. 중간에 로스가 돼버려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쪽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게 ESS도 비상전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을 담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전력이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ESS가 갑자기 딱 받아가지고 왱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아무 이상 없이 갈 수가 있는 게 ESS의 능력이죠.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가 커졌다 보니까 저거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것도 2차 전지의 또 하나의 축이 되겠죠. AI 시대에 필요한 2차 전지가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받네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AI theme이 묻어 있는 거네요. AI 테마가 묻어 있는 거네요. 어허라. 이것도 같이 밸류를 또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수준을 받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도 보셔야겠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ESS를 주축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은 LFP로 들어가는 ESS 쪽을 본다. 그러면 양극재 뭐가 있습니까? 네, LNF죠. 네, LNF, LG 에너지 솔루션 향과 LFP 쪽으로 같이 영향을 끼쳐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LNF, 인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여기에 딱 들다 보니까 요즘 초기에는 물론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갑자기 급등해서 일주일 만에 40% 올라왔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투자 경고 딱 붙고 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상승률은 그런데 그거를 무색하게 탄력적으로 가는 거는 일단 LNF와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강하게 먼저 빠르게 올랐고 잠깐 쉬다가 바로 더 강하게 가는 거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저라면 이쪽으로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ESS 부품 쪽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동반 이출해서 딱 자리를 맞춘 회사가 신성 ST 이런 회사들, 삼성 SDI랑 같이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한중 ACS 이런 회사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장비 쪽에서는 뭐 PNT 같은 경우가 같이 LFP 쪽으로 많이 이번에 또 장비 개발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에 대해서 선점했었을 때 성과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더 챙겨보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그나마 전략들로 가장 좋은 흐름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리미엄 갖고 있는데 드디어 구조되어 올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가가 맞게 되면 올라올 때마다 좀 어느 정도 맞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그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으로 대체해서 관심 갖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종목들 LNF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질 때 이때도 기회다라고 이때 BW 발행한다고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저 회사 망하려고 작정을 했네. 아니거든요. 이걸 발행을 통해서 회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안 좋게 봅니까? 그러면서 그때 막 무슨 공매도 막 다시 확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목소리를 좀 냈었는데 아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할 기회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때 매수를 했죠. 그때 하고 쭉 올라오다가 이때 다시 횡보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보고 다시 한번 1차 콜, 2차 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렇게 잘 끌어가다 보니까 기분이가 좋죠. 예, 빠른 시일 안에 주가가 2배 나면 기분이 좋을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 이거는 회사가 증자를 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무거울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묵직하지만 갖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 호기를 맞아서 갑자기 이렇게 빡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물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주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지금 저항대 지금 23만원대, 23만원대 여기가 저항대가 상당히 심한 때인데 거기를 올라섰어요.
한 번에 올랐다 보니까 약간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진통이 있고 좀 약간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다 소화를 하고, 그러면 그때 나왔던 어차피 증자는 어려운 시기의 증자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이 회사가 증자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운용자금도 운용자금이지만 혹시나 그동안에 투자를 막 하려고 했던 걸 막혔던 거를 좀 막힌 혀를 뚫는다 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혀를 뚫는다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뚫어가게 되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보시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때 이것도 그때 아마 증자했었을 때 그래도 물 탄다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증자에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그때 물 타서 그 증자를 잘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가가 좀 맞춰가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그런 쪽에서 하게 되면은 다음 저항대가 이 정도쯤까지 가나? 예. 그럼 월봉상의 저항대 보게 되면 그 다음 저항이 한 35만 원대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업은 할 준비가 돼 간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좀 종목을 압축해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올라갈 때 막 따라가는 것보다 약간 주춤하거나 속도가 좀 약간 완만해졌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쪽에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전지 투자자분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래도 회복할 때 좀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서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힘내시고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챙겨가시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치셨겠지만 그래도 드디어 확보할 기회가 왔다는 쪽에서 같이 화이팅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럴 때 힘내셔야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